경호 김경호의 영어장실입니다. 영어장실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호의 영어장실의 김경호입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9번째 녹음이 있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됐나요? 녹음 자체가 9번인가요 벌써? 녹음은 제가 공식적이라고 한 이유는 비공식적인 게 있어가지고. 저랑 고구마 씨 없는 사이에 녹음을 해버리셨다고. 사회자가 인정하지 않는 회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들었습니다. 영원히 듣지 않는 거죠. 기습 녹음 당해가지고 저한테 한마디 저희가 분명히 그날 문자를 보냈어요. 오라고. 근데 녹음한다는 말을 안 해가지고 우리는 상관도 못했지. 녹음한다고 그랬으면 오셨을 거예요? 그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저의 오른팔 궁영 씨가 지금 녹음에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아쉽게도 너무 아쉽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더 원활한 전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허해서 제가 지금. 그럼 다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송영부터. 네, 안녕하세요. 송영입니다. 마침 오늘 고구마 형이 드릴을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이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빨리 가서 드릴이 없으면 이사가 마무리가 안 되나요? 커튼을 빨리 달아야 돼서 그 얘기 들은 지 한 달 반 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커튼 안 달고 있었던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제가 커튼을 달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이가 갖다 줘가지고 저도 그 수건 사업 하나 해결하고 화장실 문고리 다 만들었거든요. 그 드릴로? 네, 못하고 있었는데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 창동 사는 고구마입니다. 제가 옛날 갑자기 고구마 하길래 생각이 나서 그런데 쓸데없는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가명 짓다가 고구마 제가 사실 고구마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발 앞서 나가지고 내가 나중에 유명해졌을 때 팬분들이 나한테 고구마를 보내면 어떡할까? 나 고구마 정말 싫어하는데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고구마 좋아합니다. 안 그래도 왜 고구마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옛날에 처음에 아이디를 만들다가 고구마를 거의 많이 쓰는데 이게 다른 것도 많은데 스펠링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설명해주기가 누가 아이디 알려주거나 이렇게 비밀번호도 저는 공용하는 건 고구마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뒤에 조합은 당연히 있지만 이제 그럴 때 하여튼 그래서 좀 편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고치기가 쉽지 않네. 버릇이 되니까.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에요.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우리 김영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목소리 들으시면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몸살이 나서 지금 오늘 조금 중간중간에 제가 기침을 하거나 훌쩍거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빨리 낫기를 김경호 씨가 바래줬으면 좋겠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썼어요. 아까 약 사오려다가 약 드셨다길래 저녁 먹자 그랬는데 차가운 걸 시켜가지고 난 좀 따뜻한 국물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제가 좀 센스는 여기 있던 비타민도 하나 낼름 먹더라고요. 남의 말 전혀 듣지 않아요. 진짜 제가 열받는 일 있어요. 제가 6년 동안 그렇게 저한테 경호 씨가 맨날 타박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담배 끊으려고 전자담배를 맨날 핀 지가 좀 오래됐는데 볼 때마다 그걸 피려면 담배 피라고 저보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다른 나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담배에 비해서 니코틴만 있기 때문에 좀 덜 나쁘다라고 제가 6년 동안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차 타고 오다가 생각해보니까 전자담배는 니코틴밖에 없겠구나 이래서 진짜 열받아가지고 저희가 화가 삭히지가 않아요. 저희가 보통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들과 대화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 내가 이거 5살 때부터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맨날 깨달은 것처럼. 항상 계속 알려줍니다. 고구마 씨는 잘 그런 게 부족합니다. 어떤 게요? 모르면 계속 알려줘요. 이거 물어볼 때마다 말해주잖아요. 그 이상 어떻게 말해줍니까? 반말은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야 근데 전자담배는 생각해볼 게 있다. 자, 저희 방송에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진짜 장문의 메일 주셔가지고 저희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소개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구마 형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HJ 그리고 띠고 S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신 분인데 간단히 좀 소개드리면 첫 회부터 재미있게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었는데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유익해서 꾸준히 듣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저번에 보내주셨던 그 한기리님은 저희가 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아직 가능성은 있죠. 모르죠 아직. 리니까 몰라가지고 제가 그랬었는데 정말로 이게 우연히 듣게 되셨다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또 크게 다가온 느낌이 있었고 어쨌든 되게 많은 내용 보내주셨어요. 뭐 영화 많이 좋아하셔서 그런 내용도 보내주셨고 또 하나 또 인상 깊었던 게 SF 우주 영화 되게 좋아해서 그 얘기 좀 해주시면서 또 유명한 영화 있죠. 은하계를 여행하는 은하수 아닌가? 은하수요. 은하수.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영화 언급해 주셨는데 그 소개를 안 해줘서 저희가 언급을 안 해서 좀 속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맞아요. 저희도 그 얘기 같이 엮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분위기가 달라서 그런지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실은 되게 좋아하고 여기 같이 있는 분들도 많이 좋아하는 영화라서 같이 이제 뭐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안 보셨으면 이거는 좀 뭐 무게감 있거나 그러니까 SF 하면 좀 약간 무거워하고 여자분들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경향도 있는데 되게 재밌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코미디 영화인데 그렇게 또 막 엉망이죠 사실. 엉망인 게 매력인 영화가 엉망이라고. 굉장히 똑똑하게 엉망인 느낌도 들고 해서 진짜 재밌고 유쾌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 뭐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진짜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되게 흥겨운 영화였어요. 근데 정말, 원작을 안 읽으신 분들이 이게 세계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작품이긴 한데. 근데 사실 저는 원작보다 그걸 먼저 봤는데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좋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작품에서는 타월이 엄청 중요한 그 아이템이잖아요. 우주를 여행할 때 반드시 타월을 목에 두르고 여행을 해야 된다는. 그 제목 그대로 네. 우주를 여행하려면 이제 안내한 내용인데 1번 항목이 수건을 꼭. 수건을 꼭 챙겨라. 그래서 그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게 대규모로 개봉한 작품은 아니었는데 그때 아트시네마에서 그 상영회를 처음에 했을 때 수건을 목에 두르고 오면 5,000원에 보여준다 그랬었어요. 실제로 두르고 오신 분들이 그때 좀 있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그 영화 관련해서 좀 유명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죠. 뭐 돈패닉이라고 그 책 뒤에 써 있는 그 문장도 네, 유명하고 또 그러니까 뭐 약간 낙천적인 영화거든요. 그래서 영화 시작하자마자 그 돈패닉이라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뭐 그런 거 그것도 워낙 유명한 유행어고 또 40이라는 숫자도 되게 유명해졌죠. 이 사실은 소설 때문일 텐데 그 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42 42 예.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도 워낙 유명하니까 더글라스 애덤스가 쓴 은하수를 여행한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좀 두껍지만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뭐 짧게 뭐 끊어보셔도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설도 있고 라디오 드라마도 있었고 맞아요. 되게 유서 깊은 작품이죠. 네. 원래 라디오 드라마를 위해서 이제 썼던 걸로 거기까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소설도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용들 몇 개 더 주셨는데 하늘 건 남자 리뷰 얘기도 좀 해주셨고 플롯 엉성한 게 좀 아쉽다는 말씀도 좀 해주셨어요. 또 다른 많은 얘기가 있으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뭐 잠시만요. 그리고 콘택트 얘기도 콘택트 좋아하셨는데 이제 같은 감독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움 느끼셨다는 얘기 주셨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자주 다른 분들도 또 연락 주시면 저희 너무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장문의 메일 감사드리고요. 그 경호 씨는 어떻게 저희 매일 오시는 분들과 그리고 네. 심지어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네. 음악을 맞춰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저번 방송이 끝나고 지금 공약을 제대로 이행 안 하고 아니죠 지금 커피를 아직 안 드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좀 언제 바빠요. 할 예정입니까? 다음 주쯤에 연락을 드리고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은 하나 씨라는 예, 분,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 집노 패디 맞춰주셨죠? 예, 하늘 건 남자 에피소드에서 제가 조만 네. 뭐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연락드리고 진짜 존경스러웠어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불렀는데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걸 듣고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불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만간 연락을 제가 드리도록 음을 하겠습니다. 워낙 정확히 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있죠. 그 봉천동 사시는 YHY님이 또 그 저희 카톡을 통해서 이분은 예, 네. 그 궁영의 지인이신 것 같은데 카톡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말이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비디오 가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사탄의 인형 포스터를 보고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저희
맨 첫 방송이죠 저희. 예전 파일럿 때. 예, 파일럿 방송을 듣고 되게 감사해요. 파일럿을 듣고 진짜 오래됐는데 그걸 듣고 그날 꿈에 사탄의 인형이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또 힘들었다고 잠이 안 오고 그랬다고. 사탄의 인형. 그 일단 저희가 왜 사과드립니다. 예. 왜 하필 저희가 사탄의 인형 얘기를 해서 사탄의 인형 꿈을 꾸시게 했는지. 사탄의 인형 참 그렇죠. 네 그리고 재밌었어요. 사탄의 인형.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팟캐스트 리뷰에 보면은 이렇게 리뷰를 남길 수가 있는데 카텍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음질만 좀 점점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음질만인 거죠? 음질만 좀 내용은 좋고 이제 음질 저희 음질 면에서 저희가 좀 죄송한 점이 있죠. 사실 저희도 막 지금 뭐 주어진 여건상에서 갖고 노력을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네. 전문적인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좀 저희 영화 얘기하고 하는 작업실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지하에 이제 그냥 뭐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좀 오늘 또 한번 조금 신경을 써봤습니다. 그 저희 녹음하는 앞에다 흡음할 수 있게 좀 담요랑 좀 붙여보고 했는데 효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한번 테스트로 해봤는데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원래 매주 궁영께서 하던 금주 영화 소식하고 박스오피스 소식들 그런 걸 좀 해볼까요? 궁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박스오피스는 궁영은 지금 독일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려는 거 모르겠네. 하시죠 빨리.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박스오피스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제가 주말 그러니까 어제랑 그제 박스오피스를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 1위가 검은 사제들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도 했던 검은 사제들이 이틀간에 70만 8천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예상보다 훨씬 많이 엄청 들어가고 되고. 이미 한번 다뤄서 이게 누적 관객 수는 310만 명 정도. 어제 토요일 하루 동안도 40만이 넘게 들었으니까 일요일도 비슷하게 든다고 보면 오늘 350만이 넘어가겠네요. 그 정도 됐겠죠. 그때 녹음하셨을 때보다 진짜 추세가 뭐 꺾이지 않네요. 괜찮네요. 이게 주위에서 평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되게 재밌었다 이렇게.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서 네, 또 이제 수능이 네, 강동원 씨의 팬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찾게 된다면 아마 500만 원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다음 주에 내부자들 헝거 게임이 있고 12월에 센 것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이번 주에만 해도 지금 100만을 거의 주말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350만, 600만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확실히 그 강동원 씨 힘이 있는 게 제가 뭐 상황상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여고생들이 대화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검은 사제들 그거 재미없다며 얼굴 보러 가는 거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면서 다 보러 간다고 주말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힘이 있다. 동원 씨 그리고 2위가 스펙터입니다. 진짜 잘생겼죠. 네, 이게 공공지죠. 이틀간 54만 9천 명 정도 들었고 오늘까지 하면 어제 70만? 관객 수가 30만 정도가 들었죠. 80만 정도 되겠네요. 잠깐만 어제까지 54만이라고요? 아니요 어제까지가 아니고 금토만 한 겁니다. 수목까지 합치면 90만이죠 지금. 네. 이게 누적으로 하면 90만 정도 되고 그럼 오늘까지 해서 5일간 첫 주말 5일간 120만 정도 예상이 돼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좀 더 높게 나왔대요. 그러게요. 네. 근데 007 보통 이 정도 추세라고 하면 어디까지 예상하시나요? 제가 이런 건 좀 감이 좀 없어가지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은 첫 주에는 좀 화제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프론트로드라고 그러잖아요. 앞쪽이 좀 쏠리고 뒤로 가면은 힘을 못 받는 느낌이 있고 스펙터는 지금 평가가 입소문이 썩 좋진 않은 편이라 저희가 오늘 다룰 거기도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300만을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200만대 중후반에서 멈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전에 스카이폴이 어디까지 갔었죠? 스카이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00만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역대 007 시리즈 중에 최고 기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200만을 넘기기 좀 힘들 수 있겠네요. 200만은 넘기겠죠. 주말에만 120만이니까 주중에 150만은 넘긴다고 보고. 그렇군요. 3위가 마션입니다. 아직도 3인가요, 마션이? 누적이 482만 명 정도 되고 이것도 금토를 제가 조사했는데 뭐 사실 의미 없는 숫자일 수 있는 3만 5천 명. 2, 3위 갭이 크네요. 이게 확 떨어졌네. 지금 저 이미 마션만 해도 거의 개봉한 지 한 달이 넘어가니까 그래도 마션 490만까지는 볼 수 있겠네. 거의 500만까지 500만 거의 채우겠네. 그리고 4위는 이터널 선샤인. 이게 재밌네요. 이게 재밌네요. 이게 재개봉한 거죠. 재개봉한 거.
이게 제가 듣기로 재개봉 영화 중에 최고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그렇게 많진 않아요 숫자가.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재개봉 하루에 한 10,000명? 15,000명? 근데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일단 재개봉이기도 한데 영화 자체가 다양성 영화로 불리잖아요. 그냥 처음으로 개봉하는 다양성 영화라고 해도 5만만 넘겨도 이거는 잘된 영화라고 하는데 재개봉인데도 심지어 지금 주말 성적만. 네, 주말 성적만 3만 막 이렇게 나오면은 관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재개봉이 좀. 재개봉이다 좀 오히려 5위인 그 스파이 브릿지보다 위에 있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누적 관객 수 지금 얼마나 되죠? 거의 이터널 선샤인. 네, 이터널 선샤인이요. 그것까지 제가 지금 하나로. 근데 이거 한 20만 원 가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오히려 또 재개봉이 뭐 이슈성보다도 이게 보러 올 사람이 보러 오다 보니까 또 뒤로 가는 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뭐 첫 주에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렇죠. 꾸준히 찾을 영화 같아서 확실히 이터널 선샤인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좀 내 인생의 영화로 남아 있는 작품. 네, 그런 사람 많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물어보면은 네, 여쭤보면 많이 대답하는 사람이 진짜 뿌리는- 많아요. 네.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 꼽았을 때 이렇게 들어간 영화들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또 특히나 20대 이후에 본인의 연애 기억을 투영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터널 선샤인 누적 관객 수가 29만 5천이네요. 이미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전에 개봉했던 수치랑 합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주말에서 음. 하루에 한 10,000명? 15,000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한 5만 원 받다는 건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좀 알려줘. 확실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5위는 스파이 브릿지네요. 스파이 브릿지가 생각보다 또 힘이 더 없네요. 관이 적나요 이게 지금? 스파이 브릿지는 관 자체도 쑥 빠졌고 그리고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아무리 스티븐 스필버그 작품이라고 해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잊은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톰 행크스란 배우도 대배우긴 하지만 그 두 분의 조합과 그다음에 소재 특성상 한국 관객들, 그러니까 정확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외 관객들에게 어필할 요소가 많은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스파이 영화라고 해서 이게 액션이 있는 작품도 아니고 드라마 작품이다 보니까 굳이 극장에서 이 영화를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최종 관객 수가 30만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미국에서도 그 흥행이 좀 저조한가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예전에 스필버그 영화들처럼 대박은 아닌데 근데 제작비가 워낙 적게 든 작품이고 그러니까 아예 노선을 바꾼 것 같아요. 스필버그 감독은 이제는 대작을 거의 찍지 않고 맞아요. 소규모 영화들로 이제 본인이 찍고 싶은 영화들을 찍는 느낌이라서 근데 영화의 특성에 비하면 미국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잘 버티고 있는 편이죠. 롱런하는 작품인 거죠. 확실히 격세지감 느껴지는 게 지금 톰 행크스와 스필버그의 조합인데 옛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이거는 그 중에 한쪽만 나와도 맞아요. 대대적으로 막 광고되는 어떤 부분 포인트였을 텐데 지금은 확실히 또 주변 사람들을 봐도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이게 또 확실히 좀 지금은 또 안 먹히는 이름들이 돼버린 게 좀 재밌네요. 좀. 네. 6위는 그놈이다인데 뭐 이게 누적 100만을 찍었네요. 그놈이다가. 그 100만을 넘겼네요. 근데 비수기에 들어온 한국 영화로서는 뭐 예상했던 만큼의 기대치를 채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영화는 아니라고 들어서 조금 버거운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봉이 사실 거의 끝나가는 편이라서 네. 박스 오피스는 이 정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영화제가 있죠. 예, 곧 있으면 뭐 가장 큰 거 중에 또 대종상 영화제가 또 있고 또 그 말고도 이제 그 서울 독립영화제, 부산 독립영화제 그리고 대전 독립영화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 독립영화제는 11월 26일부터 해서 작년에도 가봤는데 좀 재밌는 것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압구정 CGV에서 했던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상업 영화 말고도 짧게 볼 수 있는 재밌는 영화들, 기발한 영화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서울에 안 계신 분들도 보면 대전 독립영화제 대전에서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린다고 하고 또 부산 독립영화제가 부산 국제영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좀 잘못 봤네요. 부산 독립영화제 11월 20일부터 지금 시작해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이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제들이 이렇게 연말에 몰려 있는 건 아무래도 한 해 동안 제작했던 작품들이 결산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해 동안 한 해 동안 제작됐던 독립영화들이 대부분 출품하는 곳이 서독제는 다들 출품하죠. 그렇죠. 분들은. 웬만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서독제라는 건 서울 서울 독립영화제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단편뿐만 아니라 장편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많은 작품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독립 프로덕션이라고 부르는 작품들은 다 이쪽에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하면 시상식도 하나요? 네, 그렇죠. 상도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순위를 나누는 시상을 하진 않지만 이제 관객상이라든지 그런 작품상 같은 걸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서울 독립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전국에 있는 독립영화들이 모인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재 독립영화의 현주소 같은 걸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영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종상하고 시기가 되게 겹치는데. 네, 그래서 대종상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그 얼마 전 작년 대종상 때였나 그때 이제 처음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대종상이 이제 좀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그 무슨 얘기였냐면 그 조직위원장이었던 일광그룹 회장이 방산비리로 지금 구속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원로 영화인들이 이제 운영을 놓고 이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자칫하면 이제 대종상 영화제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종상 영화제가 뭐 시상식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상업 대중 영화들 사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 이제 게다가 이제 또 지상파 방송을 또 중계를 해주기도 하고. 청룡 영화상하고 더불어서 아마 제일 큰 영화상일 텐데 청룡 영화상도 22일 날 있네요. 이번에 같이 붙어.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결산을 하는 의미로 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사실 대종상은 워낙 그동안 사건 사고도 많았고 작품을 선정하고 상을 주는 거에 있어서 대중들한테 반감을 많이 샀죠 그동안. 그렇죠. 권위를 많이 잃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이게 사람들 놀리기로는 대중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중적인 영화상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작품에 상을 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작품을 선택하는 건 이해는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이게 좀 지나치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가끔씩은 그런 논리로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에서 많이 흔히들 볼 수 있는 광경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이권 다툼과 그렇죠. 뒤에 권력들이 작용을 하면서 도대체 이 작품이 어떻게 올해 최고의 작품이라는 건지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주 보였죠. 그렇죠. 그게 그런 걸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그 송영이 말씀해주셨던 그 위원장. 이 영화제 위원장이 왜 방산비리로 관련이 있어? 이게 뭐 그렇죠. 비리라고 해도 영화계 비리면 사실 관련 비리도 아니고. 방산비리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 이제 계신 분들 자체가 우리가 이제 영화 그분들이 준 상에 대해서 공신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권위가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이 생기는 사건인 거죠. 심지어 방산비리가 방산비리를 안 저지르셨거든요. 방위 산업 하시던 분인데 위원장 가이고 물론 감사하죠. 영화 좋아하실 수 있고 한데 그렇죠. 청룡 영화제도 마찬가지인가요? 청룡 영화상은 그래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대종상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상을 준다고 평가를 받는데 근데 일단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어차피 다 개봉이 끝난 작품들한테 상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영화인들의 축제 같은 느낌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어떤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사람들이 상을 받은 작품이라고도 홈비디오 시장에서 더 많이 아카데미 영화상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보통 대부분은 연말 시즌에 아카데미 영화제 출품할 작품들이 개봉을 해서 극장 자체에서도 버프를 더 받고 특히 상을 받은 작품들 같은 경우 홈비디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연결성이 있는데 근데 아직 한국에 있는 영화상들은 그런 정도의 뭔가 연결성은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죠. 그 대한민국 영화대상인가? 그것도 있나요? 아, 그 방송사에서 MBC 방송사에서 방송사에서 하는 건데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중단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랬던 거 이렇게 영화제들이 막 열리는 거 보니까 연말이 왔네요. 아이고 벌써 이제 11월도 중순이 넘어가는 2015년도 어느새. 뭐 다른 얘기는 없나요? 네. 영화제 소식은 영화제나 영화계 소식은 뭐 이 정도로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해보세요.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끊겠습니다.
그럼 스펙터 얘기를 슬슬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를 드렸던 대로 아마 예고는 안 드렸죠 저희가. 네. 노래만 불렀을 뿐. 음악만 들어도 대부분의 관객들이 아실 수밖에 없는. 심지어 실제로 생각보다 못 보신 분들이 많아요 007 시리즈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곡이나 이미지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워낙 유명한 시리즈잖아요. 패러디도 많이 되고 재생산도 많이 되고 워낙 유명하죠. 진짜 007도 저도 사실은 많이 봤다고 생각했지만 뽑아보면은 또 막 어릴 때 본 거 해도 뭐 10편 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10편만 해도 엄청난 건 사실 저희가 막 분노의 질주 이런 작품들 보면 이번에 세븐이 나왔잖아요 금년에. 네. 세븐만 해도 정말 기가 지릴 정도인데 아직도 찍어? 이런 느낌이 드는데 007은 이번에 나온 스펙터가 24번째 작품이죠. 네. 24편이에요. 이런 시리즈물이 또 있을까 싶은. 그 횟수로는 지금 52년째. 62년의 첫 작품이었어요. 네, 닥터 노라는 53년 작품이 첫 작품이 작품이었고 62년. 스카이폴이 50주년 기념. 네, 스카이폴이 50주년 기념작이었죠. 그래서 2012년에 네. 스카이폴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3년 만에 스펙터라는 신작이 나왔습니다. 네. 24번째 작품이고요. 근데 이게 53년이나 지났고 24번째 작품인데도 여전히 개봉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게 참 굉장한 시리즈. 이게 좋고 나쁘고 제 개인의 취향을 떠나서 참 대단한 프랜차이즈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사실 그 오래전 영화들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제 그 좋게 볼 수 좀 불편할 만한 그런 그쵸. 영화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현재까지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애초부터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 PC함과는 담쌓고 지내는 캐릭터니까. 네. PC함. PC함이라는 건 그 영어로 이제 PC인데 Political Correctness라고 90년대 많이 일었던 운동인 거죠. 8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향락의 시대였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교정하기 위한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함부로 대한다라든가 인종적인 이슈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게 함부로 사용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교정해 나가기 위한 어떤 운동이었는데 그래서 PC함이라는 단어로 축약해서 많이 쓰죠. 근데 제임스 본드 캐릭터 자체는 그런 것 따위는 거의 안중에도 없는 캐릭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계속 나왔다는 게 본인 목숨도 별로 안중에 없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놀러 다니는 맞아요. 멋이 잘 먹었. 007 그 딱에 함축되어 있는.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한 작품 한 작품 들어가 보면은 되게 영리하게 그동안 잘 운영을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대에 맞춰서 그것들을 되게 잘 업데이트를 해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007 시리즈의 본질은 남성 판타지죠. 그렇죠. 모든 아버지들의 가장 애청 목록이었잖아요. 그 집에서 항상 비디오 빌려와라 하면은 거의 007 되게 좋아하시고 다들. 진짜 그렇죠. 아니 뭐 되게 큰 일하고 위험한 근데 강해. 여자가 나한테 잘 빠지면서 자긴 또 여러 여자를 넘나들고 자유롭게. 그리고 그렇게 못되게 굴지도 않고. 그리고 최고의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최고의 정장과 시계와 시계 그리고 고급 자동차 여자. 술을 마시고 전 세계를 유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007 시리즈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GQ죠. 2시간짜리 GQ를 보고 있는 건데 GQ나 에스콰이어 보는 기분으로 보는 영화죠. 네, 저희가 이제 스펙터 얘기를 딱 떼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스펙터는 그 같은 배우가 나온 그 다니엘 크레이그 나오죠. 그 카지노 로얄, 퀀텀 오브 솔러스 그리고 스카이폴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 원래는 스펙터만 얘기를 물론 집중적으로 그 스펙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영화를 막상 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예전 007 시리즈는 사실 전작은 거의 잊고 가잖아요. 전작에서 사귀었던 여자든 수행했던 인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새로운 여자와 새로운 미션을 하는데 마지막에 분명히 키스하면서 끝나는데 저런 사람 있지도 않았던 거죠. 매운 마음으로 이제. 근데 이번에 다니엘 크레이그가 출연한 4편의 007은 스토리상으로 느슨하게나마 거의 연결이 돼 있고 특히 스펙터는 완결편으로서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전작들과의 연계를 강조한 007 시리즈는 이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첨언하자면은 진짜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의 어떤 또 주제이기도 한데 그 감정선이 연결되는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스토리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게 전작에 이제 007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상처라든지 경험들이 뭐 결론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용하려는 노력들을 해왔던 것과 참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리즈들이. 하지만 여자들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또 프랜차이즈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캐릭터
좀 강화하고 네. 현대적으로 맞는 캐릭터를 확실히 구축을 하고 가지 않으면 시리즈가 계속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확실히 007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면은 많은데 스펙터에서 그래도 좀 나름의 성취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야기를 완결을 지으면서도 예전에 쇼 코너리나 아니면 조지 모어 시절에 정말 60년대 70년대 007 클래식 본드라고 하죠. 옛날 제임스 본드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뭐 나온 김에 좀 얘기하면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인데 그 감정선 연결에 대해서 그 중간에 갑자기 생각나는 그 악당 이름 뭐죠? 그 한스 오버하우저고 그 나중에 밝혀지는 이름은 근데 이거는 좀 스포일러일 수 있는데 이게 그 악당이 사실 어떤 이름을 가지는 어떤 악당인가가 올드 팬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키거든요. 그러면 그 하여튼 악당이 심지어 007을 뭐랄까 괴롭히는 장면 중에 그 전에 뭐 이거는 이미 지난 작품이니까 베스퍼린드를 언급하면서 그 새로운 본드걸한테 그런 얘기도 안 했냐. 이거 007하고 어울리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전에 사랑에 집착한다든지 이런 게 맞아요. 지금의 그걸 민망해 한다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 시리즈에서 나올 수 있었던 어떤 특성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고구마 형이 막상 얘기를 제가 막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안한데 이 얘기 그 악당의 정체는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건 이따가 얘기하면서 나오면 얘기를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일단 줄거리를 좀 대충 볼까요? 사실 007 영화에서 줄거리가 얼마나 중요하겠냐면은 근데 줄거리를 그 카지노 로얄 때부터 이렇게 좀 이어와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 대략적으로 한번 보죠. 카지노 로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전작들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긴 할 텐데 일단 다니엘 크레이그의 시리즈 4편에 한해서는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네. 이게 카지노 로얄이 몇 년도 작품이 2006년이었죠. 네, 2006년작이었는데 되게 여러모로 혁신적인 작품이었죠. 카지노 로얄. 기존의 007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부트에 가까운 모습으로 소편이 나왔었는데 기존의 007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클리셰들을 이용을 하면서도 되게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단 그때 말이 되게 많았었죠. 007이 다니엘 크레이그가 지금 6번째 본드인가요? 6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쇼 코너리였고 그 다음에 한 작품밖에 나오지 못했던 비운의 제임스 본드 조지 라젠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저 무어가 제일 장수했던 본드죠. 그리고 티모시 달튼 2편밖에 못 나왔죠. 그리고 피어스 브로스난 저희가 보통 저희 세대가 기억하는 007이라고 한다면 피어스 브로스난일 거예요. 그리고 피어스 브로스난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시리즈를 살려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 크레이그의 시대가 도래를 했죠. 근데 그때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게 007은 일종의 영국의 국민 영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자존심을 건 작품인데 보통 저희가 헐리우드 액션 영화, 그러니까 스케일 큰 액션 영화라고 하면 다 미국의 얘기잖아요. 근데 영국 첩보기관이 주가 되고 영국 첩보원이잖아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영국적이라서 영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캐릭터이자 제일 사랑하는 시리즈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통된 특성이 있어요. 일단 머리도 갈색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신사적인 매너와 그런 여자를 잘 다룰 줄 알고 뭐 이런 굉장히 좀 지금 봤을 땐 느끼할 수도 있는 그런 신사 캐릭터들이 주가 되는데 제임스 본드는 다니엘 크레이그는 일단 금발이었고 그리고 얼굴이 솔직히 굉장히 멋있는 배우긴 하지만 막 미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거칠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야수같이 생겼잖아요. 군인 같죠. 네, 군인 같고 누군가는 푸틴같이 생겼다고도 하는데 푸틴처럼 생겼더라고요. 느낌이 푸틴 같잖아요. 스펙터에서는 푸틴 같더라고요. 네. 그동안에 진짜 007이랑은 많이 달랐어요. 맞아요. 느낌은 되게 굉장히 다르죠. 익숙해지니까 좀 또 멋이 있지만 네. 맞아요. 결은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다니엘 크레이그가 차세대 007로 낙점이 됐다고 했을 때 반발이 어마어마했어요. 금발 007이 말이 되냐? 그리고 뭐 저렇게 악당처럼 생겼냐? 저건 본드가 아니고 악당 같다. 그런 말 첫 번째 포스터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건 007 포스터인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반응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오히려 역으로 잘 활용했죠. 007이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이미 원숙한 능숙한 베테랑 스파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007은 첩보원이기 때문에 살인 면허가 있죠. 그게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살인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어요. 그 살인 면허를 처음으로 획득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하죠. 카지노를. 뭐 약간 설명하자면 007이 그 면허의 번호잖아요. 네. 7번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설정상으로는 1번부터 6번 그리고 그 뒤에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등장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편에 보면 009도 나오고 네, 맞아요. 006도 나와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비기닝처럼 카지노 로얄을 성공적으로 완성을 해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것들을 많이 부쉈는데 카지노 로얄에서는 007이 순정파 사랑을 하죠. 심지어 원래 여자들이랑은 그냥 거쳐가는 캐릭터였는데 정말 한 여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여자의 로맨스가 비극으로 끝나는 굉장히 독특한 시나리오를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왜 이런 순정파였던 사람이 냉혈한이 됐느냐를 보여주면서 끝나요. 카지노 로얄은. 근데 그게 그 죄송한데 그게 이제 끝까지도 오면서 그 순정이 네. 뒤에까지 얘기가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이 얘기가 리부트처럼 되면서 그 살인면을 따르면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다니엘 크레이그 시리즈 자체는 뭐 뒤에 가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 자체가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지금 와서 보면 네. 시작부터 끝을 아예 딱 따로 네. 마무리 짓는 영화 시리즈죠. 그래서 예전에 007 같은 경우는 007이 일종의 그냥 만화 캐릭터처럼 좀 붕 떠 있는 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니엘 크레이그 007은 뭐 영화들의 개별 완성도랑은 떠나서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에 집중을 많이 하죠. 이 사람의 연애사와 이 사람의 어린 시절, 갖고 있는 트라우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딪히는 어떤 역경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드라마를 많이 강조하는 방향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퀀텀 오브 솔라스는 거의 카지노 로얄 그대로 이어지는 속편. 아마 007 시리즈 중에서 그렇게 바로 이어지는 속편은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 두 편은 한 작품이라고 봐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스카이폴에서 정말 개인적인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서 강렬한 드라마를 끌어냈었고 이번에 스펙터는 그 이전 세 작품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카지노 로얄, 퀀텀 오브 솔라스 그리고 스카이폴에 대한 언급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 모든 사건의 배우가 누구였는지를 맞닥뜨리게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건 좀 재밌었어요. 그 오프닝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007은 보면은 앞에 오프닝 되게 당대 유명한 뮤지션이 노래를 부르면서 뮤직비디오 같은 오프닝이 나오는데 그때 이번에 키로 삼은 이미지가 문어잖아요. 네. 근데 물론 문어로 삼은 거는 그 스펙터라는 조직 007의 가장 큰 적수인 스펙터라는 비밀 조직의 문양이 문어기도 한데 이게 다 연결된 이미지잖아요. 8개의 다리가 휘감고 뭐 다른 것들을 다 집어삼키고 이런 건데 이게 하나로 이어진 줄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그 빌딩 안에 잠입했을 때도 다 빨간 실로 연결이 돼 있고 일종의 미노타우로스 미군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 줄거리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배우 조직을 만나서 어떤 또 예쁜 본드를 만나서 그냥 다 부수는 얘기예요. 다 날려버리고 끝나는데 뭐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이따가 딴 거 얘기하면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개인 감상을 뒤에 일단 저부터 얘기해 볼까요? 예, 개인 감상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사실 많이 안 봤어요 007을. 제가 본 007은 카지노 로얄 그리고 스카이폴 그리고 스펙터 이게 세 편이 전부입니다. 아 그러면 완전히 그 크레이그 영화만 딱 크레이그 영화만 본 거죠. 저는 사실 스카이폴에서 너무 좋게 봐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약간 좀 이도저도 아닌 영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났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스카이폴이 워낙 걸작으로 불리잖아요. 특히 전작이 바로 그렇다 보니까 비교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스카이폴의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저는 되게 좋았는데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약간 액션이라든지 그런 게 화려하긴 한데 알맹이는 없고 약간 이도저도 아닌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영화. 조금 지루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너무 무거운 분위기로 이어지는데 사실 저는 좀 들었습니다. 길기도 되게 길더라고요. 네, 또 길기도 길더라고요. 2시간 반 가까이 되는. 네, 148분 어마어마한 상영 시간을 갖고 있죠. 송영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사실은 007 영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 다니엘 크레이그가 출연을 하면서 시작한 카지노 로얄을 보고 그래도 이제 현 시대에 맞게 좀 거기에 좀 이렇게 순응하려고 하는 것도 좀 보이고 그리고 액션 장면들도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네, 저도 사실은 다니엘 크레이그가 출연한 영화들만 봤다고 봐도 거의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이제 007을 TV에서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TV에서 봤던 이제 장면 이제 기억에 남는 잔상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게 이제 주요 뭐 어떤 액션 장면들이어서 그것을 이렇게 조합해서 제가 어떤 한 세계관이 있었다는 걸 이렇게 엮어서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다는 못 보고 제가 그나마 이제 기억에 좀 남았던 골든아이라는 007 골든아이라는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네. 근데 우연치 않게 또 그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또 카지노 로얄을 만드신 감독님하고 같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틴 캠벨 감독. 네, 마틴 캠벨 감독님이시라고. 근데 네, 마침 골든아이도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네, 좋은 추억이자 네, 재밌게 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스펙터는 어떠셨나요? 스펙터가 사실은 이걸 다른 게 없죠. 네, 별로 사실 저는 스펙터에 대해서 딱히 뭔가 네, 굳이 뭐 좋은 성형은 보통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딱히 할 얘기가 없다고. 참 사람이 참 좋아. 좋은 사람이야.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다. 혹시 샘 맨데스가 들을까봐 이게. 사실 샘 맨데스 감독님이 만든 그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영화 만든 감독님. 네네 그 이제 드라마가 되게 강한 영화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되게 그쪽 드라마 장르 영화를 되게 잘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스펙터에서는 그분의 본인의 장점을 살리시지도 못했던 것 같고 그렇다고 액션 장면을 기대했던 관객들에게도 큰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 네, 아쉬운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미션 임파서블이 훨씬 재밌었어요. 액션으로. 미션 임파서블에서도 MI6가 똑같은 MI6 나오나요? 아니요,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정복은 IMF. IMF. 네, 임파서블 미션. 저는 그냥 액션으로 따졌을 때 죄송합니다. 그런 재미는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이게 왜 헷갈렸는지 알 것 같아. 그 줄여서 MI4 뭐 이렇게 많이 썼었잖아요. MI2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헷갈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기대한 것도 딱히 없고 네, 앞으로 꾸준히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절대 나쁜 소리는 못합니다. 진짜 나쁜 덕분이야 진짜. 어디 한번 잘해봐야 이런 느낌. 제가 주로 듣는 소리거든요. 잘 해봐라. 관심이 없다. 그리고 뭐 고구마 형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넘겨주긴가요? 아니 저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번 리부트에서 노렸던 전략에 가장 효과적으로 반응했던 관객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어릴 때 007을 그래도 몇 편은 봤거든요. 꽤 피어스 브로넌 것도 많이 봤고 로저 무어랑 숀 코너리가 나왔던 것도 꽤 봤었는데 좀 질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시점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다 보니까 좀 뻔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서 질렸다가 다니엘 크레이그 나오면서 그 어떤 변화된 모습이 또 신선한 게 있어서 그 뒤로 다시 이제 좀 또 계속 보기 시작했었는데 이번 영화는 정말 마음에 안 좋습니다. 솔직히 정말 보고 나는데 좀 이따 뭐 디테일 요구가 많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진짜 이건 왜 이러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맞아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보면은 좀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곳곳에 있어갖고 물론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중에 해보고 그 전 작품에 대한 어떤 상대적 기대치도 있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영화가 너무한 것 같고 뭐 하여튼 좀 저는 좀 안 좋게 보는 편입니다. 자, 김영. 저는 일단 007 시리즈 되게 팬이라고까지는 못하겠는데 시리즈물 자체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서 24편이 되다 보니까 가장 애착이 크겠네. 이보다 더한 거 없죠. 수가 많을수록 애착이 더 강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그걸 비교해 보는 게 너무 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작품들 같은 특히나 007 같은 경우는 배우도 계속 바뀌고 시대도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걸 계속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게 그걸 찾아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유지되는 건 뭐고 변하는 건 뭔지 같은 것들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애착이 좀 많은 시리즈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전 차나 딱히 술이나 뭐 고급 양복 같은 거에 관심이 너무 없는지라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는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전통을 얼마나 잘 비트느냐가 좀 저한테 흥미요소인데 스펙터는 일단 그냥 총평만 얘기하자면 저 2번 졸았어요. 되게 숙면을 취할 뻔 하다가 가끔씩 액션이 터져 나와서 그냥 깼는데 저도 귀샤가 땡기면서 물론 좀 피곤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 저의 흥미를 그렇게 많이 끌지는 못했거든요. 오프닝 같은 경우는 되게 압도적으로 좋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내리막인 것 같아요. 오프닝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지금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오프닝 얘기 나와서 그런데 오프닝은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따 얘기하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보고 나왔을 때 같이 어떤
좀 여러 명이서 같이 단체 관람을 했는데 같이 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007 좋아하는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되게 좋게 보셨더라고요. 그냥 뭐 007은 다 이러니까 항상 나는 007에서 원하는 건 더 얻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그리고 나왔을 때는 저는 심지어 그랬거든요. 이건 퀀텀 오브 솔러스보다 더 나빠라고 했어요. 퀀텀 오브 솔러스 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형편없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며칠 안 지났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생각보다 얘기할 거리는 좀 많은 작품인 것 같아요. 영화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사실 높진 않아요. 그 지금 고모 형이나 경호 씨나 송영이 얘기했던 어떤 불만 사항들이 저랑도 거의 겹칠 텐데 하지만 건질거리가 없는 영화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기할 거리는 생각보다 많고 재밌는 요소들도 꽤 있었다 라는 게 저의 총 감상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이렇게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이 크고 그리고 일단 개별 요소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은 게 좀 있어요. 전체 구성이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은 진짜 좀 신경 좀 쓰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기술적인 요소들이나 캐릭터를 묘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전히 재밌는 지점들이 있었고 연출도 이 장면 되게 인상적인 순간들도 몇 번 있었고. 그럼 저희가 사실 좀 죄송하긴 한데 항상 영화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많이 해가지고 네. 매 시간 이게 좀 누군가는 좋게 봐야 되는데 다들 안 좋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좋게 얘기한 영화가 없더라고요. 백투더퓨처. 좀 죄송하긴 하지만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좀 안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웠던 부분들 다들 쏟아낼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는 좀 그럼 방어하는 입장을 취해볼게요. 저는 어차피 오늘도 공격하실 좀 부분들은 저랑 다 비슷할 것 같아서. 우리 지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 고구마 형부터 잔뜩 기다리고 있는 거. 그렇진 않고. 저는 뭐 드릴. 그놈의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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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무서울 수 있었거든요. 일단 초반에 솔직히 좀 무서웠는데 뭐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괴롭히 차라리 그냥 말을 말든가. 드릴로 괴롭힌다 이 느낌이면은 그 장면은 그거죠. 중간에 악당한테 붙잡혀서. 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악당 소굴로 잠입하려는데 악당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래서 뭐 꿍꿍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이제 따라가서 이제 조금 하다가 그것도 사실은 뭐 난데없어. 그러다 갑자기 잡히죠. 아니 잘해주려면 잘해주든가 좀 하다가 머리 싸움을 못다 이거 그냥 갑자기 마음 변해가지고 잡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본드가 이제 결국에는 악당 소굴에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긴 했지만 잡혀 있죠. 잡혀가지고 이제 묶여 있는데 그 악당 대장이 그동안 또 이 사람도 뭐 영화상에서는 이제 쌓인 게 많은 사람이에요. 고무실한테 본드한테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를 한답시고 이제 묶인 본드에 잔뜩 겁을 주면서 아주 그러니까 얇은 드릴이죠. 드릴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이 드릴로 너의 시신경과 뭐 기억은 두 번째고 일종의 고문 같은 거죠. 고문 같은 건데 이제 뭐 그러니까 진짜 인성이니까 파괴된다는 인성을 파괴하고 싶은 의지가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앞에 이제 뭐 정신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파겠다고 이제 드릴로 겁을 잔뜩 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막 긴장되면서 보고 있는데 드릴이 들어가요. 몸으로 그래가지고 쑥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솔직히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007이 실력을 잃었나 보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새로운 국면에 긴장감을 겪고 있는데 눈이 잘 보이더라고요. 제가 전 얘기를 하네. 하지만 그 악당은 실망하지 않고 야 이번에는 네 기억을 잃게 해주겠어. 네가 아는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알아보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007이 뭔가 뭐 하는 것 같은데 또 드릴이 싹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일어나지 여전히 잘 기억하는 거죠. 그게 반전이에요. 강인한 정신력으로 어떤 뇌세포의 파괴를 이겨내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한 열받았던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전에 이제 특히 로저모 시리즈들도 많이 그런데 007 좀 만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액션 블록버스터에서 저희가 현실성을 되게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으면 되는 거고 얘기가 어느 정도 그냥 납득이 될 만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개연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오락 영화에서 개연성은 실제적인 어떤 그런 개연성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름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객과 그 영화를 만든 사람 간에 우리는 이런 틀 안에서 이걸 보자. 그럼 뭐 악당이 천하무적이야.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보면 재밌는 거잖아요. 왜 천하무적인지는 뭐 세계 정보 하고 싶대. 왜 하고 싶은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약속을 어기면서 진행이 돼 버리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비유하자면은
그 드릴이 들어갈 때 묶여있던 수갑이 힘으로 풀어가지고 이 드릴을 구겨버렸으면은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이해는 하는데 역시 본드는 힘이 정말 강하고 그 역경에서 더 초인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서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 얘기를 막 해놓고 그거를 안 지켜버리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막 그러니까 뭐 말 안 통하는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은 것처럼 아니 진짜로 갑자기 입장에서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그 장면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 폭발이 일어납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폭발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수갑이 풀려버렸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컴퓨터가 마비되면서 수갑이 풀린 거죠. 네. 아 그거는 사실 그것도 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시스템이 망가져서 장비장치가 해제됐다. 근데 이건 그냥 거잖아.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이건 고구마 형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고구마 형이 이제 공대생이었으니까 궁금한 건데 기계를 작동이 작동이 고장난 그 기계 전원장치 고장났을 때 그 기계가 해제되는 그런 시스템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는 설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기계적으로 물려 있고 그거를 물고 풀고를 그러니까 둘이 동등하게 기계로 작동을 하는 거면은 그거는 잠겨 있는 게 정상이죠.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고. 그렇죠. 원래 그 상태로 멈춰 있어야 돼요. 어떤 힘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스템이 디자인되기를 힘으로 그걸 조이고 있었다고 하면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그 정도는 그건 양보할 수 있어요. 약간 고구마가 얘기했던 어떤 약속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는 것도 저희가 뭐 실제적인 역사 기록물이나 다큐를 보러 가는 게 아닌 것만큼,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자고 할 때 이제 약속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무서운 얘기 할 때도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재밌는 얘기 할 때 이제 우리가 이거 즐겨보자 하고서 주는 세팅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카드 게임을 해도 그렇고 보드 게임을 해도 그렇고 뭐 젠가 본드로 붙이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그 약속 안에서 하니까 그 재미가 있는 것인데, 요약하자면은 인과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파괴되면서 이게 풀리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드릴이 들어가면은 기억을 잃는다 했는데 기억 그냥 안 잃어버리니까 그냥 안 잃으니까 그냥. 아니면 진짜 하다못해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드릴로 뚫는 것만 보여줬으면 진짜 그냥 아프라고 고문하는 거구나. 나는 차라리 그 말 안 하고 고문을 해줬으면 뭐 내에 그게 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면 오히려 오케이였을 것 같아. 이게 젠가 본드 붙인 건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 고문 얘기가 나서 생각난 건데 카지노 로얄에서 그 루시프가 최고의 고문이시네. 최고의 남성으로서 그 받을 수 있는 고통을 아마 여자분들은 보면서 저게 왜 아픈지 잘 모르셨을 텐데. 참고로 이거는 SNL 코리아에서 패러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매드 불알치기라고. 근데 진짜로 나는 그것도 괜찮아. 근데 본드는 불알도 강하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로. 뺄 수 있잖아. 그 근데 이건 강한 게 아니라 불알을 쳤을 때 기억을 잃는다고 했는데 안 잃었으면 좀 그런 거지. 저는 이 생각까지 했어요. 이거 좀 진짜로 어이가 없는 건데. 그 단어는 이제 그만 쓰는 거야. 그 약간 그 3D 뚫고 가는 거를 그 엑스레이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 그때까지 감독을 존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릴이 이빨 근처에서 멈추더라고. 그래서 나는 공실이 금리를 해가지고 아니 진짜 어금니 쪽에서 멈췄어 그 드릴이. 금리로 아니면 뭐 큐가 만들어진 걸 수도 있잖아. 이렇게 뭐 티타늄 이빨 같은 거 해가지고 아니 진짜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 나는 끝까지 나는 감독을 무시하기 싫은 거 아니야. 이거 어쨌든 내가 재밌자고 보러 온 건데.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 퀀텀에서 스카이폴에서 보면 그 하비에르 바르뎀 씨 그 연기하는 역할 있잖아요. 실바가 자기가 어금니를 그 고문당할 때 이제 자살하려고 어금니를 게임을 하는데 그 입을 잃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래서 안 찌른 게 아닐까. 죽을까봐. 그 묘한 그 또 전작과의 복선일 수 있는 건가요? 그쵸. 그게 이제 규칙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금니에서 멈췄어. 어금니에서 멈췄던 게.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개봉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근데 그 장면은 알고 보시는 게 차라리 정신건강에 차라리 이걸 알고 보는 게. 저 이상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오죽하면 이빨 생각을 했겠어 내가.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금 욕하는 입장에서 뭐 스포 걱정할 때가 답답합니다. 그 뒤로는 감독도 거기서 논 것 같아. 약간 에라 모르겠다 이제.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 사막 기지 이후로 그러니까 정확히 기차 장면 이후로는 도저히 이거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전개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심지어 사실은 저는 기차 장면 액션 씬은 꽤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 장면에서 사실은 말도 안 되게 극복하긴 해요 마지막에. 근데 오히려 007
또는 뭐 어떤 그런 액션 영화의 전형처럼 주인공이 뭐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그걸 겪어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한 건지가 우리가 납득이 알 수 되니까. 있고 그 연출도 말도 안 되죠. 마지막에 항상 악당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기 직전에 이런 이러면서 딱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007은 또 그런 재미로 보는 영화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 기차 씬에서 액션 씬까지는 그래도 전형적이고 되게 괜찮게 봤는데 뭐 얘기가 그 장면이요. 그게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악당이 죽고 나서 사라지고 나서 그 여배우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제 바로 배드신으로 넘어가잖아요. 난 그때부터 맥락이 없고. 아니 나는 그것도 아예 007이다. 007. 저는 그걸 좀 변호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성공한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웃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건 실패한 농담이다라고 받아들이긴 했는데 저는 그거는 007이라는 시리즈 자체에 대한 일종의 농담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대사가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 뭘 하죠잖아요. 이게 악당을 처치한 다음에 여배우랑 둘이 본드걸이랑 둘이 헉헉대면서 앉아가지고 이제 뭘 하면 되죠라고 했을 때 바로 배드신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되게 007 시리즈의 클리셰잖아요. 악당을 처치하고 나면은 본드가 사랑을 나누는 게 의식 같은 거. 그동안 스트레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농담이나 윙크 같은 거라고 약간 재밌을 수 생각하는데 있을 포인트라고 봐요.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이게 뜬금없지 않아. 현대적인 감각이 너무 맞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의 시리즈들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장면인 그렇죠. 거죠. 뭐 성형은 저는 그래도 그 장면은 진짜 변호하고 싶은데 그만하겠습니다. 네, 성형은 좀 아쉬운 점이 아쉬운 점은 뭐 지금 제일 말씀하신 아쉬웠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아쉬웠던 건 아무래도 뭐 드라마 이런 거 다 떠나서 재밌는 액션 장면을 기대하고 맞아요. 보지 않을까 저도 싶은데 그래요. 많은 대중들은 근데 거기에 정말 충족을 시켜줬나 의문이 드는 거죠. 이제 사실 기억에 남는 액션씬이 저는 별로 없어가지고 맞아요. 별로가 아니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큰 건물이 막 무너지는 네, 장면이라든지 막 폭파 장면 터지는 엄청 장면이라든지 스케일만 엄청 큰데 그게 그냥 그러니까요. 쓸모없이 낭비되는 저기 느낌도 많아요. 오프닝에서도 보면 대규모 군중씬이 있고 어쨌든 되게 세팅하는데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건물들 무너뜨리는데도 되게 투자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그 건물을 무너뜨리기까지의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 건물이 무너지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아니라지. 그러니까 저희가 폭발 장면을 볼 때 보통 기대하는 카타르시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일련의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침내 여기를 빠져나왔는데 뒤에서 건물이 폭발할 때 그 쾌감인데 제일 대표적인 장면이 그 사막 기지가 폭발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은 그 쾌감은 있었어요. 워낙 스케일이 다 상상할 만큼 너무 커가지고 어마어마했죠. 네, 그게 이번에 기네스북에 올라온 장면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게 실제로 지은 세트거든요. 그 크기로. 근데 그게 CG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폭발 장면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아, 실제로 짓고서 실제로 터트린 거예요. 거기는 화염이나 연기 어떤 것도 CG가 없어요. 거기에 다이너마이트 70톤을 썼다 그러는데. 아니 그거를 근데 이제 70톤까지 쓰는 건 좋은데 왜 70톤까지 썼느냐가 그걸 좀 너무 못 살려서 그래서 그 장면도 뭔가 이렇게 어떤 액션의 끝에 맞아요. 긴박하게 터지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그냥 뻥찌게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드릴 바로 뒤라서 그래. 계속 드릴에 집착하시. 벗어난 뒤는 몸좀 좋은데 정이 안 가는 거야 이제는. 좀 비틀거리라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저는 내로 들었는데. 보통 액션에서 좀 액션 장면 중에 좀 뭐 제일 자주 등장하는 게 자동차 액션이잖아요. 네. 자동차 액션이 나오긴 하는데 진짜 별로였어요. 이번에 카체이스가 둘 다 엄청 비싼 차잖아요. 007답게 절대 싼 차로는 안 하고 진짜 너무 우리가 평생 구경이나 해볼까 싶은 고급 스포츠카로 둘이 경주를 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부시고 그냥 골목길을 달리기만 하죠. 그런데 그것도 아기자기한 재미도 없고. 아니 그 중간에 뭐 소형차. 그 큐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 이거 누르면 뭐가 나올까 막 고민하다가 그 뭐 사운드인가 뭐 그런 네, 뭐 느낌이 음악, 있었어요. 음악. 기분 전환 뭐 이런. 이게 딱 009가 좋아하는 거. 이걸 누르는데 나 느낌이 왔어요. 누르면 뭔가 혹시나 그러니까 설마 했는데 뭐 진짜 그런- 아니나 다를까 누르니까 그냥 약간 음악이 흥겨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웃기는 개그 긴박한 장면이죠. 장면에서 개그 장면에 그거 개그 장면 치고는 너무 구시대적인 네. 그거 아니 저는 맞아도 99도 괜찮은데 이게 아쉬운 점은 그것도 괜찮은데. 아니 좀 드릴이야. 그것도 괜찮은데 드릴이. 카체이스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개그라는 뭐 재미라든지 이런 거 넣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미니 뭐였죠 그게 피아트
피아트를 미는 거였나? 좀 정확히 네, 기억이 소형차, 뭐 마티즈 같은 소형차를 소형차 밀면서 있죠. 그런 재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액션 카체이스의 디자인이 카체이스의 특성을 살린 게 거의 없고 네. 그냥 달리는 거 그리고 쫓아가는 거 뭐 그뿐이라서 맞죠. 그러니까 마침 제가 또 그 전작 중에 포유아이즈 올리를 보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거기 카체이스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네. 워낙 훌륭하더라고 다시 봐도. 그러니까 그 시골길로 해서 하는 거고 속도도 빠르지 않은데 그 어떤 액션의 디자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특히 성룡 영화나 홍콩 보면 또 재밌는 거 있는 것처럼 이 계획된 움직임들과 그게 맞물리면서 주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죠. 막 뛰어넘고 뭐 언덕에서 뛰어내리는데 그게 딱딱 막 그 어우러지는 재미들이 있는 건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카체이스라기보다는 뭔가 탑기어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는 자동차 광고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괜찮았어 사실. 결론 드릴이 그 드릴이 문제네요. 드릴이 문제였어요. 그게 본드에 뇌를 뚫은 게 아니라 이게 고구마형의 뇌를 생각하고. 김형은 좀 아쉬운 거, 좀 약간 연출적인 면이랄까 좀 아쉬운 점이. 그냥 아쉬운 점은 뭐 지금 다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 그 장면뿐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아쉬운 점은 가관인데 영화 시간만큼 얘기했어요. 근데 그 뒤는 얘기하기 힘든 게 너무 스포가 되니까. 장면 좀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사실. 정말 개연성이라고는 밥 말아먹은 계속 전개를 보여주는데 악당도 어쨌든 대부분의 액션 영화들은 악당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악당이 얼만큼이나 매력적인 존재냐가 영화의 재미를 가름하는 건데 엄청난 명배우가 나오죠. 크리스토퍼 발츠가 악당으로 나온다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잖아요. 저 사실 이 영화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했던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크리스토퍼 발츠였거든요. 그 사람이 그 악역으로 나온다는 게 저한테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스터즈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특히나 전작에서 말을 또 너무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전작에서 또 하비에르 바르뎀이 명성에 걸맞는 엄청난 악역 연기를 보여줬잖아요. 캐릭터의 깊이도 되게 있었고.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악역 설정이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액션 시퀀스의 개연성 같은 것들도 일단 넘어간다고 하고 사실 전 스카이폴이 걸작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스카이폴도 그렇게 되게 만족스럽게 보진 않았었어요. 훌륭한 작품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저는 샘 맨데스 감독이 007 시리즈에 어울리는 감독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액션 시퀀스 연출이 되게 맥이 풀린다고 해야 되나? 스카이폴도 액션은 정말 별로였거든요. 맞아요. 네. 드라마가 어쨌든 끄고 가는 뜨고 힘이 가는 있어서 힘이 있으니까 했던 어쨌든 건데.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영화가. 그쵸. 그래서 이번 작품도 뭐 액션에 있어서는 큰 기대는 안 했고 드라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작만큼의 어떤 무게감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그런 면에서 재미는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건 샘 맨데스의 007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되게 아쉬운 거는 그냥 못 만든 게 아니라 악당이 세팅이 되게 좋아요. 악역이 왜 이런 짓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임스 본드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지 같은 것들이 기본 설정은 되게 재밌는 면들이 많거든요. 이게 살았으면 엄청 좋았겠다라는 것들이 다 밑밥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드릴이죠. 드릴로 대표되는 전혀 그 자기의 어떤 전사라든가 원한 거 뒷받침하지 못할 정도의 되게 한심한 일들만 하고 있다가 그렇죠. 특히 마지막에 최후를 맞는 거는 이거는 방금 전까지 봤던 그 캐릭터가 맞나 싶을 정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최후를 맞잖아요. 그 중간에 처음 등장할 때 보였던 악당의 무게감보다 너무 떨어졌었어요. 특히 저는 처음에 등장할 때 무슨 각 잡고 나서 스펙터라는 그 조직의 거대 회의에 제임스 본드가 잠입을 하잖아요. 그 회의 장면 진짜 좀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무게를 잡고 찍었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였는데 그 무게감이 좋을 수도 있어요. 뒤에 받침이 된다면 엄청난 조직처럼 보이니까. 근데 왜 그렇게 각 잡고 앉아 있었는지 그렇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게,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그 설정상으로 이제 007의 개인적인 원한이었을 때 악당의 복수 효과는 없었지만 드릴의 복수는 의미는 있다고 봐요. 어떤 이 사람의 정신을 그러니까 원한 자체도 어떤 정서적인 거였잖아요. 본인 개인의 그런 거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김영하고 겹치기도 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앞에 무게 잡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로 좀 기대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대 조직 그리고 무시무시한 악당인데 그거랑 뒤랑은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또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건 괜찮은데 그것밖에 또 남지도 않았고, 이 사람이 그 김영이랑 아까 얘기도 했었지만 그거 말고 얘가 뭐 하고 싶은지, 그럼 얘가 007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그 거대 조직을 키운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럼 복수할 기회는 그동안 많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거대한 어떤 원대한 포부라든지 야심이 있고 야망이 있어서 이 조직을 키워간 게 맞는 세팅인데 앞에는 그 와중에 007한테도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든지 이게 잘 맞물렸으면 또 재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한쪽은 너무 한쪽으로 너무 한쪽으로 두 개가 따로 놀았어요. 이 사람이 뭐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조직으로 하려고 했던 건 또 나름 있긴 있잖아요. 그 C라는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C랑 연계해서 뭐 전 세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자기가 뭐 그걸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을. 근데 또 복수는 또 개인적인 복수야. 악당도 아니고 정치가야 약간. 잘못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상가지 무슨 악당도 아니고. 그러면서 되게 냉혈한 것처럼 분위기 잡고 하는 것들이 결이 다 막 좀 어긋나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임스 본드가 오히려 그 악당을 찾아가는 추적해 가서 내 근원을 찾아가는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어떤 차라리 의지가 그런 더 쪽으로 갔어야 그쪽에 무게가 더 실렸으면은 좀 더 당위성도 있고 이야기에 몰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이 스펙터 영화의 후반부는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서 집착하고 있는 게 블루펠드 악당이 말합시다 그 최고 악당이 오히려 제임스 본드한테 엄청 절절매고 있는 거기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한테 제임스 본드는 성가신 놈이어야지 이게 세팅이 맞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이게 집착 진짜 뭐 반대로 된 것 같은 것 같아서 뭐 차인 것처럼 뭐. 그럼 전 궁금한 게 아까 김영이 얘기했던 거 좀 좋았던 점이 나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과로서의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걸 잘 해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좋았다기보다는 약간 의미가 있는 점들. 그러니까 각본이 이번엔 너무 안 좋았다는 얘기가 지금 많고 정말 이 각본을 샘 맨데스가 수락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최종 완성된 영화가 아니라 그냥 스크립트 형태로만 봤을 때 글로 된 시나리오를 봤을 때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면의 개연성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액션 장면들의 좀 문제인 거고 그건 연출적인 부분도 좀 클 것 같아요. 어차피 각본에서 그런 세세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까지 다 묘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캐릭터 세팅과 전체적인 정서는 잘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재미있을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4편의 연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작들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많은 007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오프닝 크레딧에서도 심지어 그랬잖아요. 그 뮤직비디오가 나올 때 그 베스퍼린드, 에바 그린, 그 카지노 로얄의 본드걸이었죠. 그때 장면들도 계속 나오고, 루시프도 나오고, 다 나오죠. 네, 그리고 스카이폴의 악역이었던 실바나 그 스카이폴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주디 덴치의 이미지들도 나오고, 그리고 계속 그게 언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스 오버하우저, 그러니까 블로펠드 악역이죠. 이 캐릭터가 사실 그 전 3편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의 배우였다. 그리고 그건 단지 그냥 배우로서만이 아니라 이 본드를 노리고서 그 모든 악몽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를 나락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거잖아요. 제임스 본드는 어쨌든 스카이폴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과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트라우마를 나름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을 하면서 끝나는 얘기였고 스카이폴은 완전한 극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게 대단원을 맞이했었잖아요. 저 같은 입장에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다니엘 크레이기 나오는 건 봤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만 따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 4부작만 뭐 다크나이트나 뭐 본 시리즈나 그런 것처럼 캐릭터만 빌려온 별도의 시리즈로 봐도 사실 무방한데 근데 이번 작품은 또 근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올드 팬들을 위한 서비스도 되게 많거든요. 보면은 그게 곳곳에 숨어 있어서 그게 어떤 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호평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걔 중에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만 본 사람들은 재미없을 거다. 예전 것까지 본 올드 팬들은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에 동의하진 않아요. 옛날 것들 많이 끌어들였다면은 중간중간에 그냥 흥미롭긴 한데 그게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올드 팬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긴 한 게 일단 이왕 저희가 다 까발리기로 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 한스 오버하우저의 정체는 블로펠드예요. 블로펠드는 스펙터라는 조직 자체가 이번에 스펙터라고 제목이 발표가 되면 사람들이 되게 기대를 했던 게 옛날 올드 클래식 007에서 가장 큰 조직이거든요. 007을 계속 괴롭혀왔던 진짜 숙적이죠. 예. 아치아너미가 바로 그 스펙터라는 조직이었고 거기에 수장이 블로펠드예요. 그래서 블로펠드 캐릭터가 드디어 다시 부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어스 브로스난 시절부터 냉전 이후의 007들은 예전 시리즈들하고는 노선을 좀 달리했었는데 옛날 되게 올드한 세계 정복을 꿈꾸는 거대 조직이라는 그 클래시컬한 설정을 다시 끌고 들어오면서 그걸 좀 향수를 자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문제의 드릴 장면, 고구마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드릴 뚫기 전에 고양이를 안는 거 기억하시죠? 네. 예, 블로펠드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근데 전작들에서 보면 블로펠드가 얼굴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저희가 어렸을 때 가제트 영상 같은 거 봤을 때 보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사실 거기서 손만 나오는 네, 의자에 앉아 있는 손과 고양이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손만 나오는 게 그게 딱 블로펠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나올 때 아마 올드 팬들은 아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블로펠드가 중간에 처음에는 멀쩡한 얼굴로 등장했다가 한번 사고 아까 말했던 사막의 폭파 그 장면을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나타나니까 이렇게 오른쪽 눈에 흉터가 생기죠. 원래 예전에 블로펠드 예전 시리즈를 보면 블로펠드가 눈에 흉터가 있어요. 그게 왜 생겼나? 흉측한 얼굴이. 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다리를 다치잖아요. 근데 블로펠드는 원래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었거든요. 옛날 시리즈에서. 그런 깨알 같은 옛날 설정들을 다시 복귀하는 게 좀 있고 그리고 바티스타가 나오죠. 이번에 아까 그 카체이스의 주인공 그 WWE 프로레슬러 출신이잖아요. 프로레슬링 선수죠. 덩치가 네, 엄청나죠. 덩치가. 그래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영화 데뷔했었죠. 드렉스로 나왔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도 찍고 있는 프로레슬링 선수인데 그 악역 같은 경우에는 딱 옛날 올드 007의 악당들이에요. 조스라든가 오드잠 뭐 이런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를 육체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사 한마디 없는 엄청난 거구의 악당들이 항상 등장했었는데 항상은 아니고 자주 등장했었는데 일종의 그런 거에 대한 오마주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둘이 기차에서 싸우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작품이었던 위기일발 이런 데서 나왔던 장면들을 연상시키는 게 좀 있고 그리고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은 그동안 그런 걸 많이 없앴잖아요. 뭐 이렇게 약간 첨단 장비 뭐 이렇게 가제트 같은 것들을 많이 등장을 안 시켰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큐가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차에도 막 비밀 장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에서는 다 없애고 갔던 것들인데 이번에 다 되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M도 원래 피어스 브로스난 때부터 여자였던 거지 그 전에 남자 M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남자 M으로 스카이폴부터지만 어쨌든 남자 M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뭐 머니penny 이런 보조 캐릭터들하고도 관계도 확실하게 다지는 게 있어서 아 이제부터는 정말 옛날 007로 돌아가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물씬 주는 건 있었어요. 그런 요소들이 확실히 재밌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올드 팬들한테는 특히 재밌을 수 있는데 제가 한편 지금 그 김영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카지노 로얄을 애초에 리부트하겠다고 했을 때 그 원래 고전적인 어떤 그 007에 가지고 있던 어떤 컨벤션한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어쨌든 마지막 편 그러니까 그 다니엘 크레이그가 하는 어떤 한 시퀀스를 마무리한다고 친다면 스펙터가 근데 그 마무리를 하는데 물론 올드 팬들을 위한 어떤 뭐 팬서비스 일종의 팬서비스 같은 걸 또 하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저는 거기에 너무 힘을 싣고 정말 중요한 이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던 어떤 그 의도를 좀 퇴색하지 않았나. 맞아요. 많이 그 면에서 많이 아쉽죠. 근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히 비교가 되는 대상이 카지노 로얄이거든요. 카지노 로얄은 리부트를 하면서 옛날 요소들을 거의 다 안 버리고 그대로 갖고 왔어요. 갖고 오는데 되게 딱 현대적으로 요즘 관객들이 봐도 유치하지 않고 재밌게 업데이트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거는 그냥 갖다가 척 붙여놓은 느낌? 저는 두 분 말씀을 김영성 형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저는 사실은 기대한 부분이 김영이 말씀했던 대로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았으니까 제목부터도 스펙터인 게 이게 딱 주는 느낌이 뭐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실 저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등장하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그게 어떤 정반합으로서 그러니까 다니엘 크레이그와 내 스타일과 그 올드가 함이 합쳐지면서 되게 그 어떤 그 이상의 뭔가를 그려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거를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좀 열받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막 너무 도구적으로만 사용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재미있거나 아니면 그냥 위트 요소로 갔으면 오케이인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너무 못 살려가지고 낭비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맞아요.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청테이프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냥 특히나 이게 샘 맨데스 스타일이랑 또 되게 안 맞는 게 샘 맨데스 감독이 그 연출을 되게 개별 시퀀스들을 되게 진중하게 하잖아요. 템포도 좀 느린 편이고 굉장히 무게감 있고 촬영에도 엄청 신경 써서 장면들이 다 그림 같아요. 전작의 로저 디킨스의 촬영만큼은 아니지만 이번에 호이테마였죠 촬영 감독이. 이번 작품도 촬영이 정말 멋진데 장면이 너무 멋있고 무게감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사실 옛날 007은 되게 그냥 가벼운 오락물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 요소들이 거기 붙어 있으니까 더 어색한 거예요. 뭔가 작품 전체 톤은 무거운데 그렇죠. 중간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가벼워지는 순간들이 있고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쫙 나오니까 촬영도 그렇고 그 얘기랑 묶이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메인 얘기 자체가 끝으로까지 봤을 때는 다른 걸 품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저질이라고 봐요 저는. 저 촬영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요. 저질까지. 뒤에 가서 너무 저질이. 생각이 토라메로 되게 좋은데 근데 이제 촬영 감독 얘기하다 보니까 그 호이테 그 감독이 그 전에 그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는 네, 맞아요. 촬영을 했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영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영화 똑같이 네. 첩보 장르 영화를 취하고 있는데 근데 되게 비교가 되면서 물론 이제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이제 영화를 더 재미없게 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말씀대로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합쳐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것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거를 그거 끌어내려면 그러니까 전에 의지함과 어떤 또 나름의 스타일을 또 가져가려고 했을 때는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진짜로 고민 없이 그러니까 어떤 장면은 말씀대로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의 어떤 느낌을 주는 톤이면서 이상하게 여기 끼어들어 있고 하면서 그게 어우러지지도 않고 분위기도 안 어우러지면서 얘기도 안 어우러져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송영 얘기하니까 더 그런 혐의가 강하게 드는 게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굉장히 리얼한 스파이물이잖아요. 정말 액션은 당연히 아니고 정말 첫 버전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렇게 깝깝하고 그렇죠. 정말 비밀스럽고 굉장히 암울하게 전개됐겠구나를 느끼게 만들어준 작품인데 그런 톤이에요. 심지어 스펙터는 그런 톤인데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액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더 심한 유머가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애초에 이게 톤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처음 보고 나왔을 때 왜 퀀텀 오브 솔러스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했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퀀텀보다 나은 것 같은데 퀀텀 오브 솔러스는 영화가 전반적으로 되게 별로지만 톤은 좀 균일했어요. 그냥 이건 액션 영화, 약간 본 시리즈 같은 제임스 본드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이건 액션 영화구나 하고 봤는데 너무 007스럽지 않고 내용도 별로였고 재미가 없었지만 스펙터는 좋은 부분들은 퀀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톤이 불균질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은 영화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영화 보는 내내.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퀀텀 때는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만족 못해도 크게 불만도 없었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그 김영이 말한 것처럼 불균질함이 확실히 막 그 거부감을 주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는 그 어떤 오마주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원래 이 영화에서 제가 방어라기보다는 조금 변명을 해주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그거라기보다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네 편의 연작을 마무리 짓는 어떤 정서와 드라마 세팅이거든요. 네 편 이게 본드가 좀 그게 있잖아요. 원래는 그냥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악당들을 보통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 사랑은 절대 안 엮이잖아요. 제임스 본드는 그냥 첩보원이고 이건 미션이라서 그냥 한 것뿐인데 여기에 개인적인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드라마의 깊이가 확 깊어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리해주는 세팅은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스카이폴만 해도 그 실바가 제임스 본드를 노린 건 아니었잖아요. 정확히는 그 MI6라는 그 첩보 기관 자체를 노린 거고 M을 노린 거에 가까웠는데 이번에는 표적 자체가 제임스 본드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좋은 세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둘이 한 혈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가 나중에 자기한테 총을 겨눈다는 거는 그리고 그 부분이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 중간에 레아 세이두 그 마들렌이었나요? 네, 마들렌 캐릭터를 만나고 설산에서 그 액션이 있은 다음에 그 라메리카라는 모텔에 가잖아요. 거기서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잠이 들잖아요, 마들렌이. 그리고 제임스 본드 잠이 드는데 술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잠깐 깨는데 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쥐한테 너는 누가 보냈냐? 뭐를 찾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죠? 저 궁금했는데. 그게 저는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좋았어요. 총을 겨누죠. 네, 총을 겨누죠. 그러니까 그 스카이폴부터 계속 연장되는 건데 제임스 본드는 약간 목표를 잃은 스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MI6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첫 버전과 이런 어떤 살인병기로 키워진 이 인간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거든요. 쥐인 건 뻔히 알잖아요. 그 쥐가 당연히 무슨 의미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그냥 평상시에 자기 평생 동안 해오던 말을 걔한테 그냥 하면서 그렇죠. 이 무의미함을 되새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은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정서는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계속 그 한스는 블로펠드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대로 그런 욕심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로 이걸 기대하게 했고 제가 그래서 보면서도 들을 전까지만 해도 스카이폴을 느꼈던 그 감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들렌 캐릭터도 재밌을 수 있었던 게 이게 자기가 죽였다기보다는 죽음으로 몰고 간 어떤 캐릭터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되게 큰 캐릭터고 일종의 본드랑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은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릭터 세팅이 다들 정서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세팅을 갖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세팅까지만 그랬다는 게 되게 아쉬운 지점인데 그렇죠. 그래서 보는 내내 계속 다음 장면을 기대는 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이게 풀리겠지, 이게 뭔가 결말을 맺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보게 돼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프로덕션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게 제대로 구현이 됐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의심 좀 드는 게 뒤에 가서는 이게 너무 엉성해져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 좀 첨언하면 긴밀함에 첨언하면 그 M이 이끌고 있는 MI6가 어떤 분기되는 것도 이 전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실바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제임스 본드의 정체성과도 그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게 그게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는 좀 진짜 다른 사람이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장르로서의 어떤 강박이 그걸 좀 갉아먹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악당의 계획도 그렇게 싫지는 않았거든요. 정확히 뭘 하고 싶은지가 좀 불분명한 건 있는데 그 C라는 캐릭터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첩보원은 필요 없다잖아요. 이제 살인면허를 가진 공공 첩보원들은 필요가 없고 정보의 시대다. 근데 물론 이제 클리셰긴 해요. 요즘 너무 많이 쓴 거라서 사실 미션 임파서블 5에도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늦었다고 봐도 되죠. 근데 그게 어쨌든 반세기를 살았던 장수해왔던 캐릭터의 맺음으로서는 되게 의미 있는 엔딩이었던 것 같거든요. 얘는 퇴장을 해야 된다. 스카이폴에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청문회 장면이잖아요. 에미 알프레드 테니슨의 시를 보면서 비록 우리가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의지를 갖고 정확하게 어디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제임스 본드가 런던을 질주하고 달려가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실바는 점점 목을 죄어오고 이게 이제 풍전등화에 놓인 이런 첩보원들, 냉전 시대의 어떤 부산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들을 되게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런 정서가 되게 강하게 있고 아까 고구마 형이 얘기했던 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MI6 본부가 스카이폴에서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과 잔해가 남아있는 상태로 아직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 스펙터에서는 클라이막스에서 결국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한 세대가 끝나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항상 되게 이국적인 장소에서 보통 하는데 이번에는 스카이폴도 스코틀랜드였죠. 스코틀랜드에 자기 집에서 끝내는 것도 좋았지만 이번에는 런던 한가운데서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거지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게 되게 좋았고 템즈강에서 수격신을 벌이면서 그 새로운 그 C 뭐였죠 이름이? C밖에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맥스가 하여튼 새로 세운 정보국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그 김영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대비들을 계속 보여줘서 아쉽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게 새 시대를 계속 불러오는데 카지노 로얄부터 해서 스카이프까지 정말 잘 깔아놓고 뭐 누가 이겨도 스펙터라는 제목을 깔고 그 장면들을 좀 잘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좋은 재료를 깔아놓고 장난을 쳐놔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엮는 방식이 카지노 로얄부터 시작된 살인면허를 처음 받고 이 첩보원 생활을 네 작품을 통해서 해온 거잖아요. 그렇게 길러진 살인 병기 순정파였던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근데 그걸 복수를 하다가 결국에 냉혈한으로 키워지고 이렇게까지 온 이제 더 이상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블로펠드가 완전히 드릴로 뚫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너의 기억을 잃게 하겠다는 게 되게 의미심장한 거잖아요. 네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주겠다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이 사람들 위협을 해오고 근데 그걸 무너뜨리면서 마지막에 다리에서도 되게 인상적인 게 그 런던 브리지였나요? 거기서 되게 재밌는 게 블로펠드를 이제 죽일까 말까를 고민할 때 왼쪽에는 에미 서 있고 다리 저쪽에는 한쪽에는 에미 서 있고 한쪽에는 마들렌이 서 있잖아요. 쌍엠이지. 네. 그게 저는 연출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너무 적나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이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정말 시나리오에서는 재밌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감독의 탓인가. 그러니까 전 편집에서 날아간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네 작품 10년 동안 봤던 어떤 이 영국 첩보원의 어떤 인생 여정을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최종장으로서의 세팅은 되게 좋았고 각본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현이 전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어떤 분기점은 드릴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드릴을 나는 하기인가 괜찮다 오늘 보고 드릴을 나는 어떻게 써서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드릴을 결국에는 그러니까 좀 유치하지만 007이 어떻게 막아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 정체성을 부여잡고 있든지 간에 아니면 드릴이 진짜 성공적이어서 007이 저는 그게 베스트라고 한쪽 눈의 실력을 잃고 뭐 기억에 혼돈을 가져와서 뭐 그렇든 간에
그랬으면 그러니까 둘 중 어느 쪽으로 갔어도 이 얘기는 흘러갈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들이 고장난다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뚫어놓고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 뒤에 얘기가 그러니까 어차피 영화라는 건 보지만 너무 얄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게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릴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드릴이라는 것은 어떤 그 위험인 거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공무원 영화에서는 그 공실이 닥치는 위험인데 위험을 당해도 별게 없다니까 그 뒤에는 어떤 위험도 나한테 무게감 있게 관객 입장에서는 뭐 그 공무원이 진짜 죽는다 뭐 어떤 위험 뭐 그 건물이 폭발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그 뒤에는 뭐 감정적으로 전혀 다가오지 않는 거죠. 아 그러면서 오프닝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드릴부터 확실히 전 드릴 이전부터 좀 별로였는데 드릴 장면이 굉장히 활용이 잘 됐으면 뒤에 굉장히 힘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기점이다. 근데 거기서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저는 오프닝은 좋았거든요. 아 저도 오프닝 좋았어요. 헬기 액션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사실 헬기 액션은 저는 헬기 빼고 좋았어요. 저는 헬기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제일 싫었던 게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 이거는 좀 약간 번외긴 한데 이해는 안 돼. 공무치 왜 그 조종사를 그렇게 하면서 하는지가. 그러니까 이건 아까 얘기했던 PC암 같은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이게 아무리 살인을 면허를 갖고 있는 첩보냐 그래도 민간인들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헬기를 그렇게 난동을 부리면 너무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악당이 하는 걸 본드가 막으려고 하는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잘 날고 있던 헬기를 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만든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가 굳이 변호를 해보자면 그 군중 위에서 헬기 위험 위태위태하게 그 총격전을 하고 격투를 하는 게 이제 재밌을 수는 있으니까 단순히 그 재미에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세팅이 보면 전략적이었던 게 거죠. 그러니까 007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됐다든지 아니면은 김영 말대로 악당이랑 어떤 악당을 막으려고 해도 좋고 아니면 그 격투 중에 그 의도치 않았던 어떤 위험이 계속 발생하는 거였으면 오히려 더 재밌게 막 긴장하다만 봤을 텐데 저는 되게 간단하게도 해결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누구 있었죠? 그 흰색 양복 입은 악당. 걔만 잡으려고 했는데 조종사가 어쩌다가 총에 맞아서 쓰러지든가 해서 이게 헬기가 막 뒤집박죽 되는 거면 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옛날에는 007이 더 그런 면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007 쓰러져 있는 걸 자기가 어떻게든 살려내면서 사람들 구하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영화적인 약간 만화적인 007이라고 해도 그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거는 뒤에 총만 갖다 대거든. 조종사한테 총을 갖다 될 것인데 굳이 막 걔를 막 괴롭히면서 그게 괴롭히는 느낌이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은 007이 좀 너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을 주면서 너무 괴롭혀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 장면은 저도 좀 그 감정적으로 이게 좀 안 와닿아서 별로였는데 앞에 그 멕시코 죽음의 날 축제 있잖아요. 그 장면은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그 총 이렇게 조립하면서 걸어가는 장면 진짜 좋아요. 그 장면 진짜 그러니까 이게 호이테반 호이테나 촬영 감독이 자기도 한번 에마누엘 루베스키를 꺾어보고 싶었는지 엄청난 롱테이크로 가잖아요. 처음에 그 해골 인형부터 시작해서 축제를 한 번에 쭉 훑어서 건물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걸어 올라가서 모텔방에서 나와서 옥상에 저격 자세를 취하기까지 그 몇 분이 한 테이크로 쭉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뒤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퍼레이드, 저는 진짜 그렇게까지 큰 규모의 퍼레이드를 영화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그 장면까지만 해도 기대 안 하고 있다가 이건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오프닝 장면이야말로 오히려 아까 저희가 아쉬워했던 그 전에 전통적인 007과 다니엘 크레이그의 어떤 새로운 007을 잘 섞은 장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여자랑 같이 가서 이제 그런 묘한 분위기를 연출한 다음에 어떤 그 걸어오는 다니엘 크레이그 그런 게 유기적으로 잘 엮여 있잖아요. 새로운 007인데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러니까 아까 뭐 잠깐 언급했지만 정반 합의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짜로 그 융합의 시너지가 극대화된 느낌이 들었고 딱 거기서 딱 김영 말씀대로 제국자를 취하고 나서 했을 때 그 뒤로는 이제 근데 이제 그 장면 언급했던 건 그 축제가 죽음의 날 축제라는 거죠. 그게 어쨌든 이 작품의 전체 테마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은데 처음에 자막이 뜨잖아요. 그 축제 장면 시작하기 전에 죽은 자들이 돌아온다. 물론 그거는 죽음의 날이라는 그 축제, 멕시코 축제의 기본 슬로건이기도 하지만 이게 결국엔 모든 옛날의 것들이 되살아나는 내용이잖아요. 자기 과거의 망령과 옛날의 어떤 그 전설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부산물들이 다 본드를 덮쳐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프닝은 그걸로 잡았던 건 저는 이미지는 되게 좋았고요. 맞아요. 그 말씀대로 저는 그 가면 이미지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 가면 얼굴이 그 카메라가 그 롱테이크 장면에서 얼굴이 이렇게 카메라로 가까이 왔다가 다시 멀어져가는 그 장면인데 저는 그 가까이 올 때 그 얼굴이 맞아요. 되게 위압적이고
되게 이펙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 영화들이 되게 재밌는 007 영화들이 재밌는 점은 각 편마다 키가 되는 이미지를 몇 개 잡잖아요. 되게 짜치는 에피소드도 심지어 키가 되는 이미지는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스카이폴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던 게 그 몰락과 추락의 네. 이미지잖아요. 스카이폴 오프닝이 굉장히 좋았던 거는 그 기차에서 고가에서 떨어지면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 MI6의 몰락이고 첩보원의 몰락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죽음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정말로 최종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면서 시작을 하는 게 전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 자막 보면서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 뭐 이번에 어쨌든 제일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블로펠드가 이제 돌아온다는 그 기대감도 되게 많이 줬거든요. 죽은 자가 돌아온다 딱 했을 때. 저도 그 진짜 자막에서 센 놈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007의 어떤 오락거리로서의 기대감을 반영한다면. 근데 그러면 저는 오프닝 뮤직비디오가 좀 아쉬운 게 왜 문어를, 물론 스펙터니까 문어가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문어를 키 이미지로 삼은 건 조금 의아했어요. 차라리 그냥 해골로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프닝은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근데 엔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런던으로 돌아와서 끝내는 건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클라이막스 세팅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들긴 하죠. 그 요즘 유머로도 많이 쓰이던데, 이거 보신 분들은 아마 나중에 이해하실 텐데, 스티븐 시걸이 나왔던, 요즘 스티븐 시걸이 요즘 비디오 영화만 찍잖아요. 싸구려 액션 영화만 찍는데, 스티븐 시걸이 지나가는 공격 헬기를 숲속에서 권총으로 이렇게 팡팡팡 쏘니까 폭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랑 거의 맞먹는 장면을 이번에 스펙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이아드 생각났어요. 전투기 무너뜨린, 전투기를 추락시키자 맨몸으로. 근데 그거는 그래도 상황이 말은 됐어요. 너무 황당해서 그렇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본드가 쓰는 총은 발터 PPK잖아요. 통신 되게 짧은 거. 그거를 도대체 사거리도 안 돼. 사거리도 거기까지 총알이 가지도 않아요. 가면은 약간 이런 느낌을 칠걸? 헬기 속도도 있는데 톱 톱이 무슨. 아니 그 전에 솔직히 이제 클라이막스 치달는 그 과정에서 그 약간 김영희 말씀해 주신 게 저는 되게 와닿았는데, 악당이 아니고 파티 플래너야. 그러니까 아니, 너무 007을 위한 어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약간 괴악한 괴랄한 악당이고 악취미가 있어서 뭐 조커만 해도 어떤 그런 배트맨을 괴롭히기 위한 세팅들이 또 납득이 가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근데 조커는 애초에 목적이 노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이 광란을 보는 게 목적이니까 그게 납득이 되는데. 그럴 거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 사람 뭐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 이게 얘가 원하는 거는 뭔가 세계 정복인 것 같지도 그게 아닌 것 같고, 뭐 본드한테 복수하면 되는 것만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첨언하자면 좀 안쓰러운 게 또 그 역할을 맡은 배역이 진짜. 근데 마지막에 정말 MI6 본부를 그렇게 공들여서 꾸며놨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 막 뭐, 설정상은 폐허잖아요 거기. 그렇죠. 폐허에 이제 어떤 세팅을 하는 건데 막 이쪽으로 가시오 화살표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것은 괜찮았어요. 또 뭐 그 전사자들, 그러니까 전사라기보다는 전작의 순직한 사람들 목 밑에 빨간색으로 제임스 본드 써놓는 그런 어떤 그건 좋았어요. 놀림 같은 거는 캐릭터랑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제 화살표 거기도 괜찮았어. 일로 와서 이제 뭔가 함정을 파놓은 느낌인데, 그 뒤에 이제 빨간 줄로 세로 세팅이 막 배경돼 있고 막 액자로 조명 세팅 다 있잖아요. 그 사람 사진마다 조명 세팅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하면서. 근데 사실 그것도 전작을 이어가는 건 좋았는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크게 유기적이지 않으면서 언급만을 여러 번 하니까 좀 기계적으로 언급돼요. 나중에 좀 질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작이 언급되려도 그게 사실은 그런 거였구나. 사실은 어떤 그 뒤통수 치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별로 논리 없이 사실 다 내 계획이었어. 그뿐이라서 그랬는데 그거 자꾸 반복하니까 좀 이 점도 많이 좀 지겨웠던 것도 있고. 참 보면서 이게 스펙터의 신입 조직원들이 그걸 하나하나 세팅하는 게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지가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 뭐 실 달고 있는 거 이런 건 사진 이거 양면 테이프 딱 했다가 이거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야 이 새끼야 그거 안 된다 그래서 3M. 근데 저는 좀 3M 양면 테이프인가. 저는 조금 변명을 해보자면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거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장면 액션 영화가 너무 클리셰라서 저런 정도 세팅을 했다는 거는 뭐 조직이 또 워낙 크고 하니까 그것도 이게 개인적인 원한이 되게 큰 악당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그 건물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너무 어처구니없어요. 뛰어내리는 장면이 진짜 나를 믿어 하면서 그게 몇 층짜리 건물인지도 모르겠는데 딱 그 층에 가서 문을 열었더니 하필 거기에
자기가 찾던 게 있고 근데 바로 옆에 구멍이 있고 거기로 뛰어낼 때 밑에 바로 안전망이 있어. 이건 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은. 아니 그 전부터 이제 지도 민망했는지 자꾸 007을 올려보는데 제임스가 올려보는데 안전망을 자꾸 걸어. 걸어. 007 보여주면서 그 앞에 안전망을 자꾸 걸어. 저는 그거에 대한 농담이 샘 맨데스가 넣어놨다고 생각하는 게 맨 마지막에 그 드디어 이제 안전망까지 점프해서 도망갈 때 딱 골목을 그 휘어서 나가잖아요. 근데 카메라 비추니까 거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약간 그게 농담 같은 느껴졌어요. 여기는 다 이렇게 디렉션이 있는 다 이렇게 그려놨던 건물인 거죠. 약간 포기했다는 의미인가요? 여기 원래 이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듯한 느낌이. 여튼 그래서 이제 대단한. 지금 근데 저희가 너무 또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항상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저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요. 기대감은 전혀 없어요. 기대감 때문에 더 열받은 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열받는.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뭐 김영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007을 예전부터 좋아했던 사람이라면은 볼만한 한 보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스케일 같은 건 되게 크고 하니까 볼만한 거 아닌가요? 근데 액션은? 저는 그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스케일이 되게 커요. 근데 원래 007 시리즈가 막 되게 다이나믹한 액션을 선보이는 액션 영화는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스카이폴부터 샘 맨데스 감독의 007은 액션 부분이 너무 취약하긴 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007 영화인데 원래 역대 007 영화들은 항상 당대 최고의 스턴트랑 그렇죠. 액션 시퀀스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즘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액션 영화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라서 액션이 007은 확실히 스케일의 사이즈를 그러니까 스케일을 떠나서 스케일의 사이즈는 뭐 똑같은 얘기고 어떤 규모를 떠나서 재미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떤 작더라도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거 보면 그리고 생각보다 스케일이 크다는 느낌도 못 받으실 거예요. 이거는 조금 미리 경고를 드리는 게 이게 뭐 제작비도 어마어마하다고 하고 007 신작이라고 하니까 되게 대단한 나는 드라마 같은 거 신경 안 써 그냥 액션 보러 갈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실망하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블로펠드가 있었던 그 사막의 예. 폭발신이 저는 그닥 스펙타클하게 보이지 않아서.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게다가 또 건물 붕괴하는 신들이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이제 무뎌지고 좀 질려 그러니까. 지겨워지는 게 되게 많아. 마치 마이클 베이 그 트랜스포머 영화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저는 마이클 베이를 다들 싫어하시겠지만 저 되게 싫어하지만 사실 마이클 베이는 그 액션 장면 잘 찍어요. 맞아요. 저는 그 스펙터보다는 잘 찍었다고 해요. 이거보다는 근데 이제 차라리 질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무 지겹게 나오고. 근데 아까 형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MI6 건물이 무너지는 붕괴하는 그 상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건물 붕괴 씬들은 되게 너무 기능적이고 근데 이 작품뿐만 심지어 아니라 유치해 보일 정도로. 맞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그냥 약간 의무방어식으로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007 영화들은 좀 공통적으로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막 되게 다이나믹한 액션이나 뭔가 물량이 많이 파괴되는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007에서 007 시리즈의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고 스케일이 큰 이유는 로케이션이 되게 다양하고 되게 화면이 멋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돈이 많이 드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를 무너뜨린 건물도 많이 무너지긴 하지만 마지막에 템즈강 추격신 같은 거 보면 헬기가 저쪽에 있고 모터보트가 추격을 하는데 그게 한 화면에 잡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돈 많이 드는 장면이거든요. 이거 따로따로 찍으면 훨씬 싸게 찍을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 장소에서 날리면서 찍어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007 시리즈의 스케일 감은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확보가 돼서 막 부서지고 터지고 하는 액션보다는 그렇죠. 그런 전체적인 그림 되게 로케이션을 활용한 액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실망을 좀 안 하실 거예요. 아 근데 진짜로 그 부분도 사실은 욕만 너무 많이 해서 한 김에 그러니까 그 로케이션의 어떤 특성을 많이 살렸던 재미가 있어 왔던 것 같은데 사막 왜 사막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덥게 하려고 그랬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일단 만나는 그- 거죠. 아니요 멕시코 시티는 그냥 새로운 장소였고 그 설원이 나오잖아요. 설원, 기차 그리고 그 사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올해 네, 전작들에서 맞아요. 되게 주요 장소로 맞아요. 등장했던 그렇죠. 것들을 한 번씩 재등장시키는 느낌이었어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할까요? 그 제가 갑자기 또 오랜만에 한번 그거 한번 해볼까 같은데 007 스펙터는 뭐뭐다. 좀 간단하게. 그런 거 한 적이 있었나요? 저? 저희 처음에 한번 했잖아요. 딴 데서 했었나 봐요. 아 그래요? 했었나? 되게 저는 안 했어요. 아니 되게 그 짧게 파일럿 때 파일럿 때 나에게 나의 뭐 영화는 뭐 뭐 이러면서 그때 했었거든요. 아 그래 그건 되게 애착이 있는 영화들이 아니었어. 아 이게 스펙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지난주에 스펙터를 좀 어떻게라도 그럼 좀 경호 형 먼저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근데 처음에 했어요. 저는. 아 그래요? 이도저도 아닌 영화다. 아 되게 비겁한. 나에게 뭐는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감상이지 그냥. 그렇구나.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저는 그게 단데. 아니 제가 사실은 그 약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지금 막 너무 안 좋은 얘기한 게 좀 마음에 그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얄팍한 동조일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그거를 강조하고 싶으면 괜찮은데 너무 욕 많이 했다고 미안해하는. 근데 저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는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맞아요. 영화 보고 나왔을 때 돈 아깝다는 생각까지 안 했어요. 맞아요. 저도 돈 아깝다는 생각 안 그렇게 했는데 큰 돈 들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화려한 비주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터지고 부서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멋있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슈퍼카나 되게 예쁜 드레스나 옷이나 되게 광활한 로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제임스 본드 영화만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 화려함이 있죠. 좀 첨언하자면 아까 또 얘기했지만 예전 007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에게 스펙터는 뭐였다? 이도저도 아닌 영화. 이도저도 아닌 영화다. 소영. 스카이폴 예? 스카이프 뭐? 스카이폴에서 너무 이게 커졌던 저희 기대감을 확 꺾어놨어요. 소영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난제를 던지고 가네. 나에게 스펙터는 다음엔 잘 만들길 바란다. 알아서 잘 하시겠죠. 우리 고구마 형. 저한테 이제 영화 보기 전에 스펙터는 딱 그 장면이었어요. 그 한스 란다가 등장하면서 한스 오버하우스요. 그러니까 한스 란다는 한스 란다는 한스 란다 한스 오버하우저가 등장하면서 그 실루엣만으로 어떤 그 상석에 앉아가지고 있는 어떤 풍기고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영화 보기 전에 007 저한테는 스펙터는 그거였고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드릴에 앉아. 제발 송영께서는 드릴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힘들게 빌려드린 꼭 의미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마치 저희가 2화 때부터 얘기했던 그 드릴 얘기가 마치 이곳을 향해서 그러게 계속 오늘 달려오고 있었던 듯한. 드릴을 계속 언급했던 거. 마침 제가 어제 드릴 가져왔어요. 김영. 저에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며칠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봤을 때의 기분보다는 그래도 나은 평가를 좀 내리고 싶은 작품이고 저는 샘 맨데스가 더 이상 007을 안 맡을 것 같아요. 이번 작품 이후로는. 저에게 스펙터는 샘 맨데스가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작품입니다. 제발 다음번에 마틴 캠벨을 꼭 데려와서 성공적인 리부트를 다시 해주시길. 근데 그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잘 만들었고 못 만들고 떠나서 여기 스펙터까지 미리 염두에 둔 것 같아서. 네. 그럼 더 나쁘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으면 에이씨 가는 김에 똥이나 뿌리고. 아니 그 루머에 따르면 아니 좀 말이 심하시네. 루머에 따르면 원래 안 하려고 그랬대요.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각본이 너무 좋아서 하고 싶었대요. 근데 저도 뭐 이제 충격적이죠. 예. 굳이 뭐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김영 말씀대로 재료들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재료들은 많이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정말 수 최고의 있었던, 재료들이네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스카이프랑 각본가가 똑같아요. 두 명이 그 메인 GP를 한 각본가들인데 스카이프라고 동일한 각본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실력이 떨어졌을 리는 없고 저는 이게 각본이 영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 다음 주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예. 다음 주는 007 전체적으로 한번 기왕 007 얘기 나온 김에 007 풀터블로 대해서 합니다. 한번 저희도 네. 얘기해보는 시간. 62년에 닥터 노부터 그리고 이번에 스펙터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그리고 다음 주에는 궁영까지 해서 저희 완전체로 모이겠습니다. 궁영은 스펙터 봤나요? 아직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저희 얘기 듣고 그 보긴 보겠죠. 네, 보겠죠. 구경이 빠진 걸 되게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누가 좀 빠질까요? 다음엔 제가 한번 하셔보겠습니다. 네. 화상치토로 재미없네 진짜. 재미없어.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안 해? 당다라당당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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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ppl